2021년 11월 러시아가 자국의 폐위성 하나를 격추시킨다. 적에도 민간 위성 밀집구역, 그 궤도엔 스타링크도 있었다. 시험 발사일 뿐이다. 짧은 해명 뒤엔 긴 의심이 따라붙었다. 수천 개의 파편이 우주를 덮쳤고 국제우주정거장은 즉시 비상탈출 모드. 미국, 러시아, 유럽 우주인 전원 긴급 대피. 그날 우주는 전장이 되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다. 말 대신 파편으로 전한 러시아의 경고. 스타링크든 뭐든 전장에서 쓰면 타겟이 된다. 지금 우리는 지구 너머 우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 위로 몇 개의 위성이 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이 위성 하나가 전장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날씨, 교통, 금융, 심지어 SNS 피드까지 일상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성의 눈이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구 너머 우주에서 벌어지는 신박한 기술 경쟁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가 볼까 하는데요. 위성을 겨눈 자들, 우주 전쟁의 서막. 블랙홀부터 저궤도 위성까지 우주를 꿰뚫는 키커, 이름부터 우주급이죠. 항성 강성주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해요. 네. 러시아가 자국의 위성을 격추하면서까지 스타링크에게 경고를 보냈다, 뭐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활약상을 보면 오죽하면 러시아가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국가보다 빠르고 군보다 민첩하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활약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2년 2월이었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그 누구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링크가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사실 맨 처음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지휘통제소라든지 아니면 방공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통신망이라든지 방공망 이런 것들은 파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러시아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하게 되죠. 스타링크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이 몹시 바뀌게 됩니다. 네.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방공망들, 그다음에 지휘통제본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복구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반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스타링크가 전쟁의 흐름도 바꾸게 됐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될지를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자타공인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뭐 우주 강국으로 군림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자기 위성까지 막 폭파시키면서까지 견제를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 우주 탐사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정말 강국이죠.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달에 어떤 탐사선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미국과의 그 우주 경쟁 레이스에서도 단연 앞서 나갔던 게 옛날에 소련. 네, 오랜만에 네.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구소련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러시아의 전신이기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우주 강국의 위치를 가장 잘 지켜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우주 개발에 있어서 개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우주 탐사라는 거는 어디를 가는 것, 어디를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저희가 몰랐던 거를 알아내는 것 그렇죠. 이런 거죠. 네. 그랬던 것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류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주 강국으로 자리 잡는 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지금 많이 조금은 오.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런 거죠? 네. 중국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우주 탐사 쪽, 우주 개발 쪽에 있어서는 많이 앞질러 왔고요. 미국은 계속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본적인 여유와 투자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은 해왔죠. 네.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유인 우주선이라든지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낸다든지 우주인을 보낸다든지 이런 임무는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왔지만 그 외의 임무에는 약간 소홀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주 탐사와 우주 개발을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주 탐사, 우주 개발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민간 기업들이 많이 러시아 쪽에서는 발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많이 뒤처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안티 스타링크 전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이 스타링크를 굉장히 견제하고 그렇죠. 이런 거 좀 막아보자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전장에서 스타링크 때문에 여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타링크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토볼이라고 하는 것과 칼링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토볼 같은 경우에는 GPS 교란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칼링카 같은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타겟으로, 특별히 스타링크만을 타겟으로 해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벌써 그걸 개발했나요?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네, 네. 개발을 해야죠. 전장의 흐름을 바꿀 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GPS라든지 이런 그 스타링크 같은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푸핑이라든지 재민 기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스푸핑 같은 기술은 잘못된 정보를 스타링크한테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다. 내가 부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GPS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을 스푸핑 기술이라고 하고 재민 같은 기술은 아예 스타링크에서 오는 신호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가능하군요. 네,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이고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에는 네.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크라수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EMP 폭탄 같은 거 있다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자장비에 폭탄을 일으켜가지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 이제 그 지역만 보호를 하는 크라수화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토볼 시스템과 비슷하게 토볼은 직접적으로 위성에다가 어떤 영향을 가하는 거라면은 지금 크라수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보호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사실 우주에는 이 스타링크보다 훨씬 먼저 쏘아진 많은 원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원조 위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조들보다 스타링크가 유독 이렇게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 위성 통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본다든지 위성 축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월드컵 축구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네, 위성 방송을 많이 본다 그렇죠. 했잖아요. 위성 네. 방송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큰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그 통신 위성이 보내준 데이터를 지상국에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상국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군집 위성이라고 해서 매우 많은 수의 스타링크, 매우 많은 수의 위성을 쏘아보내서 각기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신호 같은 것들이 네. 지상국에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위성끼리 레이저로 연결이 되고 수신하고자 하는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성이 직접 송신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고전적인 위성 통신과는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성을 지금 현재 많이 쏘아놔야 그 효과를 더 톡톡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미 한 7,500개 뭐 그 그렇죠. 이상 쏘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도 6,000개가 넘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이 쏠 거라면서요. 2030년대까지 네. 거의 4만 대가 넘는 스타링크를 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타링크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130여 개 국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4만 개 정도가 되면은 지구 전체 어디서든지 예를 들어 북극 또는 남극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말 끊김없이 네. 또 빠른 속도로 이런 인터넷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갖고 있는 매력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기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구 어디서든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세운 목표라고 세운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께서 이 위성 쏘는 거 직접 보시려고 네. 직접 미국에 가서 예, 그 스페이스 X를 맞아요. 방문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스페이스 X 본사에서 지금 스타링크를 쏘고 있는 팔콘 9이라든지 네. 이런 발사체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따라잡으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돈도 벌고 데이터 주권도 갖게 되고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은 너무너무 많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뭐가 너무 좋으면 그래도 뭔가 좀 나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스타링크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은 건 없을까요? 스타링크는 아무래도 위성 기반의 통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저의 광 케이블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유선으로 선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위성에서 대기를 통해서 직접 이제 수신자 사용자한테 신호가 가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초기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신,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저렴한 방식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렇게 빠른 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끊길 수도 있는 뭐 지연 시간도 긴 통신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수신기만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울릉도나 독도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서 내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해킹의 위험 이런 거는 없을까요? 사실 해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 위성에 해킹을 하려고 하면은 위성 개별적으로 어떤 위성이 나와 수신을 할 건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수천 개의 위성을 그쵸. 다 써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만약에 전체적으로 그 수많은 스타링크 위성을 해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스페이스 X나 스타링크 본사에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위성과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감청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한 인터넷 기술이 이제 조금 더 보편화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해커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는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링크가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는 관세 협상의 카드에 스타링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뭐 이야기도 진행하고 뭐 실제로 사우디가 스타링크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든 뭐 사우디든 스타링크가 쓰는 데이터는 결국 이 스페이스 X가 다 가져가는 건가 뭐 그렇게 되면 또 이 문제도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이 사실-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이 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누가 소유를 하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기준은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스타링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지, 물론 그 내부에서 통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까지 저장이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제공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규제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제적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 아무래도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1960년대 후반에 유엔에서 제정된 우주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조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행위들은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평화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건이 가지고 있어요. 이 여기에 반영을 해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 스타링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론 뭐 폭탄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둘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엔에서 만들어진 이 우주조약이 강제 조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법규나 제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르면 4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스타링크가 이미 통신망이 촘촘히 깔려 있어 먹을거리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건 다가올 6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링크가 맨 처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테크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얼리 어답터라든지 그런 분들 환영했죠. 네, 너무 궁금하겠죠. 저 같아도 궁금해서 신청은 해볼 것 같아요. 과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되는지, 일명 돈값을 하는지. 그렇죠. 네, 너무 비싸니까요. 네, 너무 비싸니까. 지금 현재는 비싸게 운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지도 많은 관심인데요. 빠르면은 25년 후반 아니면은 26년 초쯤이면은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스타링크를 신청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냐면은 오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방송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안정적으로 인터넷이 공급이 돼야 되는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넷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돼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보다는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되는 게 오히려 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방송계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여기서 또 일론 머스크의 이 뇌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이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막 로켓을 쏘고 이렇게 뭐 위성을 올리고 이러다가 결국 뭐 화성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사는지, 저는 이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의 꿈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정말 왜 이러고 사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꿈꿔왔던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은 맞아요. 일론 머스크는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 인류를 정착시켜서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할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mean, first of all, why go anywhere, right? I think there are really two fundamental paths.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I don't have an immediate doomsday prophecy, but it's eventually, history suggests there will be some
some doomsday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which I hope you would agree that is the right way to go.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지구 내부의 통신이 아닌 이제 외부까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우주에다 통신 시설을 맞추는 거고, 표면적인 이유는 지구 전 지역에서 누구나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기는 합니다. 더불어서 우주통신망의 패권을 선점을 하겠다. 그게 진짜 뜻 아닐까요? 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있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스타링크의 효용성이 전 세계에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어떤 효능을 발휘를 하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군사, 그다음에 전 세계 군사라든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타링크가 점점 더 인류 전체, 전 국가의 보편화가 된다면은 디지털 자료들도 자기가 전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식민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다음에 위성으로 직접 인터넷이라든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은 정부의 감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도,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정말 그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 저희가 정말 그 진위를 알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그가 이뤄놓은 그런 업적들은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구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내놓고 있는 게 화성에도 지금 지구와 같은 스타링크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마스링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이 마스링크를 통해서 화성 내 자체 궤도를 운영을 하고 통신 시설을 완비를 하겠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인 다행성 종족, 다시 말해서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든 통신이 지구와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영화 마션 보셨어요? 영화 마션에도 마션 봤죠. 네. 네. 영화 마션에도 지구와 통신을 하려면은 한 번 메시지를 보내고 20분간 가고 오고 하는데 20분에서 40분간 기다렸다가 다음 메시지 받고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내세운 것이 이제 마스링크고요. 네. 이 실현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은 저만큼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또 찾아보니까 이 한국도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또 우주산업에 또 나름대로 상당히 맞아요. 공을 들이면서 저 궤도 위성도 열심히 지금 쏘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위성 보유 규모나 뭐 강점 같은 거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현재 대한민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매우 작은 큐브 위성이라든지 네. 실험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그리고 이제 그 높은 궤도의 정지 궤도 위성, 이런 위성들까지 총 포함을 하면 대략 20기 정도 20기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이요?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정말 한참 모자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은 통신의 목적이라기보다 물론 통신 위성도 있고 이제 촬영을 하는 촬영 위성들도 있지만 다목적 위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한국은 203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통신 기술 6G 기반의 이제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이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도 투자를 하고 운용하는
이런 저궤도 위성의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이 미국 플로리다에 우주 발사장을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또 한국 이 우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네. 갑자기 나와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라기는 했었는데 네. 삼성이 이제 미국 플로리다의 우주 발사 기지 근처에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우주 발사의 근본이다. 우주 발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플로리다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땅이 넓어서 그런가요? 네. 미국에서 가장 아래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해안가에 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평야 네.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주 발사를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적게 살고 그다음에 해안가 쪽으로 발사를 해야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텍사스 해안가 지역이나 플로리다 해안가 지역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삼성이 이곳 플로리다에 우주 발사장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글로벌 우주 인프라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우주 발사와 관련된 위성들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발사장, 인프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교두보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자본이 자본 많이 들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실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은 그것도 남의 국가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번에 삼성이 플로리다 기지에 발사장을 이제 건설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인프라들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련된 인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발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게 막대한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이 그런 뉴스를 낸 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장 갑자기 로켓을 막 띄울 수도 없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우주 산업의 이 후방 산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또 키우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의 일환으로 삼성이 이렇게 나섰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체급을 좀 키우려면 무엇부터 좀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청을 중심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두 개의 연구기관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뭔가 시장을 키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투자라든지 민간 기업의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목표가 조금 불명확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서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전 세계 시장의 7대 우주 강국이 되겠다. 목표는 명확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지가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우주망원경을 쏠 것인지 아니면은 위성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물론 다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차근차근 로드맵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목표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명확하지 못해요. 우리가 2030년까지 달에 갈 것이다. 2045년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겠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가겠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사실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지만 그와 관련된 산업들이라든지 관련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련된 기틀에서 좀 더 많은 인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우주 탐사와 우주 개발이 저는 제2의 제3의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는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빨리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잠재력, 그동안 보여준 잠재력을 통해서 충분히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위성은 단순한 통신 장비를 넘어서 지구의 판을 뒤흔드는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위성을 겨눈 자들,
우주전쟁의 서막, 이 저궤도 위성을 둘러싼 숨막히는 기술 패권의 실체를 날카롭고 신박하게 풀어주신 항성 강성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는 이제 더 이상 북극성을 찾아다니는 아름다운 관측의 공간이 아니라 이 정보와 주권 그리고 패권이 충돌하는 치열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 전장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이 의문을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미있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